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할 1조 2천억 달러의 기간산업 관리자는 전 뉴올리언스 시장으로 결정됐고 사회복지 지출안도 이번 주 하원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시진핑 주석과 얼굴을 보면서 회담합니다. 확실한 결론이 없어도 필요한 이번 회담을 위해 기후변화에서는 협력을, 인권이나 군사에 있어서는 대치 발언이 오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생 이후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기 열흘 전입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뜨겁고 미네소타주는 바이러스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다시 모자랍니다.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 도중 자경단으로서 두 사람을 총쏴 숨지게 한 18살 피고에 대한 최종 논고가 오늘 아침 끝나고 곧 배심원 심리가 시작됩니다. 무죄 판결이든 유죄 판결이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7년 만에 가장 비싼 가솔린 값을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낮출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미국의 로만 카톨릭 주교들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채를 주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토론하고 투표합니다. 낙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때문입니다.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마야 일본 전 공주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18살, 지난해 사건 당시에는 17살이었던 미성년자가 어찌어찌하여 AR-15 총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위대 2명이 숨졌는데, 숨진 시위대는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대였지만 백인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무죄 판결, 유죄 판결 결과는 결국은 미국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까지 일으킬 큰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이슈입니다. 텔레비전은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맨 앞에서 기간산업안과 바이든, 시진핑 두 사람의 회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다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여름에 통과시켰고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을 해서, 그리고 하원에서는 얼마 전에 통과시켜서 오늘 서명을 할 1조 2천억 달러의 기간산업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돈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총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괄할 사람은 미치 랜드리우라는 전 민주당이고요.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의 시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루이지아나 시장과 부지사를 지냈고요. 왜 그럼 이 사람에게 1조 2천억 달러나 되는 기간산업안의 총책을 맡게 하는가? 어떠한 행정부의 정책보다도 돈이 가장 크게 들어간 것인데,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하고 그리고 5년 뒤까지도 뉴올리언스가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딱 시장이 돼서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시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마무리를 잘했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연방 정부에서 기금을 이쪽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뉴올리언스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리를 놓고 학교를 짓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기간산업을 아주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를 미국에서 대단한 기간산업의 어떤 현대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현대화를 했고, 이럴 때는 항상 미국에서는 미국의 스토리로 봅니다. 그 미국의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61살이거든요. 이 미치 랜드로 시장이, 전 시장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루이지아나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BP 오일 유출 사건이 있었죠. 멕시코만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놨었던 사람이고 결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로컬 정부 간에 뭐 다리를 놓고 공항을 건설하고 인터넷을 쫙 이제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3G 같은 거 지금 없애버리고 곧 없앤다고 하잖아요. 전부 뭐 5G 이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를 백악관이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로컬 정부, 주 정부 전부 협력을 해야지 된다. 사업가도 협력해야지 되고 노동자들도 협력해야지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층을 이제 다시 살린다 하는 뭐 바이든 대통령과 이 사람이 생각이 같습니다. 민주당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이었을 때는 짐 크로우 시대 때의 뭐 상징물 3개를 뉴올리언스에서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개는 남부 연합과 관련된 그러니까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상징물을 없앴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제 정치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인종과 계층 간의 벽을 무너뜨려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그 같은 일을 하는 재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보다 더 큰 1조 7천 5천억 달러짜리 사회복지 또 기후변화에 관한 지출안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하원에서 뭐 상원은 가지도 못했고요. 하원에서도 아직도 뭔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레이티스트 뉴스 나온 것을 보면은 의회 신문 더 힐에 따르면 이번 주에 하원에서 표결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일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한 주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휴회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휴회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땡스기빙 전에 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럼 어떤 정치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원에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면은 조 맨신,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민주당 소속 2명의 상원 의원의 합의 없이는 통과되지 않거든요. 상원에서. 일단 하원에서 투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보면 항상 거의 안 된다 하는 보도 나옵니다. 또다시 이거 뭔가가 달라져서 되겠어. 또다시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를 켜켜이 이렇게 쌓아가다가 결정적으로 돌파구를 만나서 뚫으면 그걸 원하던 행정부에게 큰 승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는 재앙 수준인 거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등등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하도록 드라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만약에 1조 7,500억 달러의 이것까지도 완성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올해 말에는 대통령의 데스크에 또다시 가서 오늘 대통령이 기간산업안 1조 2천억 달러에 사인을 하듯이 아마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38%에서 한 42% 사이에서 여론조사 기구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금 뭐 기간산업안,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 변화 지출안 이런 것들이 build back better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아주 오래된 신문 1845년도부터 발행되는 The Straits Times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내년 중간 선거가 되면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내년의 선거가 2022년인데 1980년도에 레이건이 투표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4년 전보다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가솔린 값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그 신문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역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그 로스타댓 칼럼니스트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1980년대와 같은 정치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컬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장기적인 안들이기 때문에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이요. 단기적으로 크게 무슨 뭐 금방 그 경제에 도움이 된다던가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일을 할 줄 아네. 대통령도 민주당의 진보파와 온건파를 서로 뭐 협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면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좋아지겠네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년 선거에서요.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줌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는 않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 같으면 만나는 것 it's okay 했을 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줌 미팅을 컴퓨터로 가상 미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미팅은 이걸 보면 압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이라든가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없다고 뭐 확신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땐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많이 만들어져서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반찬도 요것저것 균형 있게 영양에 맞게 밥상을 차렸으면 왜 그걸 안 보여주겠습니까? 그럴 기대는 처음부터 두 나라 정상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회담을 하는가? 그 말씀은 잠시 뒤에 드리겠고요. 몇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사이드라인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2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전화통화가 9월 달이었고 그 전에 이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랫사람들끼리 실무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실무협상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양측에 손가락을 겨누면서 특히 중국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안건 자체는 뭐 많겠죠. 무역도 되겠고 인권 그리고 국가 안보 등등인데 인권이 들어간다는 게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북한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위구르 거기에 뭐 빌딩도 지을 수 있다. 그 중국 공산당이 뭔가 위구르족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까지 했는데 민주당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말은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과격하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관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이 자꾸만 그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미국의 안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축, 인도 태평양 시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이 멤버로 가담을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 쿼드 같은 것, 일본 또 호주, 미국 인도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아시아의 안보는 미국의 파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겠죠. 왜 군사적인 그런 것을 하느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아니 왜 호주에 핵잠수함 설치된 그런 무슨 어떤 그 프로그램을 파느냐,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파느냐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 생각할 땐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 미국은 너네는 그 바다 건너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을 더욱 강하게 해서 아시아의 안보에 위협된다. 이거 중국의 명분인 겁니다. 서로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미국은 대만과 한 개의 중국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도 공식적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원 차이나 팔러스에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대만을 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무기도 많이 팔고 또 하나가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은 상당히 지지합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오늘 회담 같은 나중에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하느냐. 긴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그 시진핑과의 그 관계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뭐 부통령일 때 만났잖아요. 시진핑을 부통령일 때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오늘의 회담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하고 싶은 겁니다. 중국과 미국은 여러 이슈에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여러 이슈에서 기후변화 등을 포함해서 같이 넘버1 경제대국, 넘버2 경제대국으로서 협력해야지만 세계의 리더로서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차이는 차이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이 차이가 너무 긴장이 강화돼서 out of control이 되고 그 out of control이 경쟁이 아니라 분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실무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그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또 세계의 변화가 하나가 나오죠. 전화통화도 해도 되지만 전화보다는 직접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앱, 줌밍을 통한 얼굴을 직접은 아니라도 보고라도 하는 게 목소리 회담보다는 낫다 하는 현대사회의 아주 새로운 또 다른 그 추세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그러나 전통적인 보는 게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낫다. 외교 정책 회담에 있어서 이런 것도 보여주는 오늘의 줌밍 회담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열흘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는요. 이 땡스기빙 데이와 바이러스, 미국과 세계에서 조금 긴장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법원 스토리, 하나는 스티브 배넌, 하나는 카일 리튼하우스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볼륨이 조금 작게 들리네요. 이제 해피 백신, 해피 백스 땡스기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나온 것 보니까요. 어디냐면은 원폴이라고 가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을 많이 그 조사를 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5명 가운데 3명은요 추수감사절은 모이는 때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핵가족이 아니면 여러 뭐 친척들 뭐 3대가 된다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개다 되고 4대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3명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모임에 오면은 안 된다. 오면은 안 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5명 가운데 3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 지금 바이러스가 또 아무래도 추우니까 실내에 많이 있고 마음도 좀 느슨해져서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나는 곳이 많아서 미네소타주는 지금 병원이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의 공통점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18살 이상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 자가진단이에요. 일종의 나는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전국적인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이나 식품의약국의 가이드라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주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장려하는 그런 주가 됐고요. 그에 비해서 제5항소법원에서는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1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야지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법원 차원에서는 완전히 그거 일단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이번 주에도 제5 항소법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 항소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제 그 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지금 11월 중순, 12월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오클라호마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곳이 백신 접종 잘 안 받잖아요. 오클라호마주의 방위군이 국방부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들, 방위군 다 포함해서잖아요. 미군이. 방위군에게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령을 내렸는데 오클라호마 주 정부 자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은 이제는 브라질도 미국을 추월했네요. 미국보다도 브라질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아직 60% 완전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조금 안 되는데 브라질은 이제 60% 넘었습니다. 왜 제가 유난히 브라질과 미국만 비교하느냐면 브라질과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볼소나로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짜다, 마스크 뭐 별 효력 없다, 아이들은 뭐 어려서 걸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무슨 또 이상한 약 먹으면 된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물러났고 브라질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해서 저 사람 형사범죄자다 이런 그 결의안까지 내놨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지고 하니까 결국은 바이러스 접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라질이 부자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백신을 이만큼 또 그 입수를 해서 브라질 국민들 2번 다 뭐 예를 들어 이 2가지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맞았을 경우에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요. 뭐 에스트라제네카도 있을 테고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미국보다 접종률이 높은 60%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아직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혼돈에 따라서 백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백신과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아니면 치료하고 있는 치료법과 뭔가가 좀 안 맞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브라질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뛰어넘은 국민의 전체 접종률이 60%가 넘었고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아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11살 넘으면 그러니까 12살부터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 받지 않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지금 이런 것들 했고요. 그로 인해서 코비드 땡스기빙 2라운드가 이제 열흘 있으면 시작이 되고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서 몇 주일 있으면 이 같이 모였을 때 감염되고 한 것에 대한 통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뭐 수석 전략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실은 없어요. 첫 번째 대통령 가장 중요한 그 최고봉의 전략가였고 그 뒤에 이름을 바꿔서 뭐 캘리안 코네이라는 여성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스티브 배넌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의회 출두 명령에 불복했고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몇 명이 10명 미만입니다. 찬성을 해서 저 사람 기소를 해야지 된다. 형사 기소를 해야지 된다. 라고 결정을 했고 법무부에서 지난 주말에 스티브 배넌을 기소를 했습니다. 대배심에서 연방 대배심에서. 뭐 법 아래 사람 없다 해서 기소했고 스티브 배넌의 입장은 자신이 대통령과 1월 6일 그 전후로 해서 대통령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던가 뭐 정보를 갖고 있다던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당 그 폭동 사건 같은 거 많이 지지했고 본인의 팟캐스트로 굉장히 강하게 선동하는 방송을 하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소환장을 거부를 해서 이제 그 형사 기소가 됐는데 이것이 스티브 배넌에게는 오늘 아침에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자신은 굉장히 그 전쟁을 좋아하고 뭐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이 더 유명해지는 마치 그 마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선봉장에 된 것 같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 이름도 전쟁룸이에요. 워룸이라는 이것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겠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뭐 벌금은 당연히 낼 테고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혐의는 2개니까 2배로 보태면 되겠죠. 의회에서는 1983년 이후에 이 같은 케이스로 기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제 민사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 케이스에서 형사 기소가 됐잖아요. 이걸 왜 잘 안 하냐면 소환장까지 발부를 할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면은 잘 협상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러나 스티브 배너는 이 사람이 정보를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스티브 배너 자체는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 뭐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정치극장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논거고 이제는 배심원들에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젊은 청년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청년이 17살 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옆 동네 위스콘신의 크노사에서 한창이자 본인은 일리노이주에서 살았는데 뭐 크노사에 뭐 연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17살이니까 AR-15 지금 총이 보여지네요. 검사팀이 총을 보여주면서 하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서 눈에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시선이 저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17살이기 때문에 AR-15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총 맞네요. 본인이 친한 친구에게 총을 사라고 해서 그 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갖고 총을 쐈으니까 사실은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본인이 같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있는 곳에 가서 누가 약탈만 해봐라. 내가 쏘아버리겠어 하는 말을 며칠 전에 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같은 것을 한 걸 알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배심원으로 선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백인 2사람이 숨졌습니다. 한 사람은 5피트 3인치의 키에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2사람 다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만 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작은 총이었는데 이 5피트 3인치 키의 한 남성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저 사람이 무장을 하진 않았지만 내 총을 뺏으려고 했다. AR-15 나의 총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쏴서 숨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이런 재판에서 피고가 직접 변호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디펜스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총을 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TV 시대에 가만히 있게 하는데 지금의 이 카일 리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첫날 보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앳된 모습에 엉엉 울기도 하고 놀람의 표정도 짓고 변호인이 판단할 때는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게 하는 게 변호하는데 유리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제 배심원 심의에 들어갈 테니까는요. 하는데 이 시위 자체는 제이콥 블랙이라는 흑인이 경관이 총을 7번인가를 발사해서 반신불구가 된 그 케이스에 대한 시위였고 2사람 피해자는 분명히 백인입니다. 숨진 사람은 백인이지만 그 백인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동참을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양측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의견이 무죄? 자기 방어라고? 그게 어떻게 자기 방어야? 거기까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또 보수적인 사람들 터커 칼슨이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바로 키튼하우스 청년을 굉장히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양쪽이 있는 겁니다. 무죄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죠. 그리고 유죄가 되면은 또 총으로 나를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굉장한 그 순서가 아니라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특히 이 케이스에는 AR-15이잖아요. 반자동 총. 무슨 거의 전쟁터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총인데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 총을 갖고 있었고 그 총으로 다른 사람을 나의 목숨을 위해서 방어를 했다 할 때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똑같은 케이스에서 자신을 방어한다고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뺏을 정도로 위험하게도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가 있으면은 쓰는 거잖아요. 견물생심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뭐가 있으니까 썼던 거죠. 만약에 저쪽이 5피트 3인치의 남자가 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뭔가 리튼하우스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격을 했다. 리튼하우스도 총이 없었다 하면 둘이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무도 죽지 않았겠죠. 그러한 것의 그 예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달라서 위스콘신주의 경우는 뭐 성인 나이가 되면은 이 AR-15을 살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것으로 방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 무죄가 된다면 판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그 숨진 피해자들을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판사가 폭도라고 부르거든요. 판사가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다시 이제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왜 그 본인이 자수했는데도 경찰에서 그냥 풀어주고 말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이슈가 바로 리튼하우스의 이제 곧 시작될 배심원 그 심리입니다. 잠시 뒤에 가솔린 값이 어떻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7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가솔린 값이 그리고 이제 가솔린 값이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대로 오렌지 카운티 뭐 저기 멀리서 또 뭐 발렌시아 같은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솔린 값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게 물가 올리는 그 수치 계산할 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인플레이션 해서 걱정이 되는데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를 좀 해라. 대통령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거 나도 탑 프라이어리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할까?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가솔린 값을 잡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기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점점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들 툴박스에 그 툴이 너무 많아요. 공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다 쓰십니까?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번 그 쓸까 말까 하고 대부분 쓰는 것은 딱 몇 가지 뿐이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가 바로 이 가솔린 값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케빈 북이라는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라는 곳의 관리국장이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긴 많은데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좀 아주 정교한 뭐가 없을 때 대신 쓰기 위해서 찾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솔린 값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건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펙 국가들은 아주 그 파워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직접 뭐 생산을 늘리고 생산을 줄여서 값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국적으로도 그 오일 회사 단합 능력 같은 게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해서 사우디 왕은 결정하고 이거 이번에 좀 늘려야 되겠는데 줄여야 되겠는데 하면 바로 되지만 미국 대통령은 할 수가 없고요. 오펙 국가에 요청은 할 수 있죠. 요청을 했습니다. 답은 no way 들었습니다. 전략적 비축유 방류를 요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 전략적 그 비축유는 원유 상태죠. 당연히 지하에 이렇게 묻어두는데 꺼내 쓰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오일이 모자랄 때 딱 그 저금해 놓았던 걸 꺼내 쓰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일이라는 돈이.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이 오일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오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적 비축류를 쓰는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비축류를 방출을 하면은 조금 어쨌든 오일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싸지는 것은 사실이죠. 원래의 목적은 가격 관리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상사태에 쓰거나 돈을 좀 더 모아야지 될 때. 그렇지만 가격이 뭐가 오일이 많아지면 싸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잠시입니다. 전략적 비축류 방출이라는 게 무작정 뭐 밑에 깔아놓은 오일을 다 펐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이 오일 값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 비축류가. 그리고 또 원유니까 가솔린이 아니라서 이게 곧 값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동시에 전략적 비축류를 방출을 하자고 이제 미국이 힘도 있고 좀 하니까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면 그럼 이게 금방 화살이 돌아오겠죠. 아니 국내 이슈를 왜 국제적인 것으로 이용을 하지 하면서 그럼 다른 안도 있는데 다른 안은 역풍 맞기가 더 쉽습니다. 과감한 대안은 언제나 큰 그 반발 같은 것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 미국이 원유 수출을 어느 정도 금지하는 것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오일 업계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 미국의 오일 값은 내리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오일 생산업자들이 아주 그 자발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일 생산을 또 줄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오일 값이 올라가는 게 있죠. 미국이 오일을 그 수출을 줄이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또 다른 어떤 오일인가를 또 수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뭐 이 가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상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노펙 의회 아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펙 맞습니다. 그 오펙의 석유 그 수출 생산국 기구 노를 붙인 거예요. 미국이 오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의회에서 말해줬어요. 왜 저렇게 가격을 가지고 맘대로 하고 조금 더 풀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값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돼서 미국에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겠죠. 또 바이든이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의회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가솔린 값 내리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인기 올라가라고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해서 뭐 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정유 과정에서 규제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 바이오 연료요, 뭐 사탕수수 같은 데서 빼내는 에탄올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조금 줄이면 그동안 정유업계에서 규제가 너무 강해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줄여주면 돈이 조금 싸지지 않을까? 이런 것.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어떤 전략적 비축류를 상식적인 선에서 좀 그 일정한 시기에 어느 제한적으로 풀 수 있는 것. 뭐 이것은 가능한 게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전략적 비축류를 풀 수 있도록 합의를 봤거든요. 그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시기. 언제 그럼 전략적 그 비축류를 방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미국에서나 세계에서나 전문가들이 2022년도에는 가솔린 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럼 그걸 그 가솔린 값이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전략적 비축류를 방출을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뭐 인기를 높이고 그러는가? 아니면 이것을 내년 지금으로선 내년부터 뭐 가솔린 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예상이 맞추지 못해서 더 길어질 때 내년 선거 직전에 오히려 전략적 방출류 같은 것을 풀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뭔가를 해야지 되기는 해야지 되고 그 압박이 너무 크다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그 로만 카톨릭 주교단이 컨퍼런스를 해서 오늘부터 18일까지 하고 나중에 투표를 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의 낙태 입장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입장을 보면은요, 개인적으로는 로만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낙태에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는 인정을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카톨릭 신자의 55%는 낙태는 합법화돼야지 된다는 것을 합법화이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전체 인구 가운데서는 59%가 낙태는 합법화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황도 주교들에게 이 낙태 문제 같은 것을 그 주교들은 성직자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뭐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모하메르 카다피의 아들이 카다피는 오래전에 숨졌죠.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가 지금 대선에 나간다고 곧 치러지는 뭐 12월 말인가 그렇죠. 대선에 나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버지 시대에 그 리비아의 봄 그 아랍 스프링 시위를 민주화 시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이후에 뭐 아버지 또 뭐 다른 그 형과 뭐 동생들 해서 이 집안에서 남자들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카다피가 8명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대선에 나온다고 하고 런던의 그 경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있고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보다 차라리 그때의 어떠한 안정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리비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를 지지하죠. 아버지를 잇겠다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뭐 여자가 어떤 왕위 서열에서 빠지지만 이 그 공주가 마코 공주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것조차 미국에선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요. 강혜신이었습니다.